문제 이어서 좀 풀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206페이지고요. 몇 페이지? 206페이지고요. 우리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1번. 화석과 지질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6페이지 1번이에요. 호박 속에 갇힌 이거 한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그지? 아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있었지? 나머지 문제 볼게요. 1번이 아니고 2번 2번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만 나왔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맞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중에서도 주로 어떤 화석이라고 하냐면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생물들. 수그리고. 우와 안 찍혔어. 우와. 시대를 알려주는 생물들 표준 화석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고요. 이걸 통해서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만 한 개가 더 대규모의 지각 변동. 요 두 가지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두 가지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지구 환경 변화로 생물체의 큰 변화 그리고 환경 변화라는 거는 이렇게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연결 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206쪽에 3번입니다. 206쪽에 넘버 3 ABCD까지 나와 있는데 A가 선캄브리아대, B가 고생대,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에 들어가게 되겠고 B에서 D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답은 이거지 뭐. 자 끝났고 이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ABCD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가장 잘 발견된다. 많이 발견된다. 틀렸지?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일단 생물 종류도 적었고 또 이 생물들이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없었어. 결정적으로 너무 오래됐어. 응?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오래되었다. 생물이 있었더라도 현재까지 남아 있어야지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 그게 힘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갑주어는 비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다. 이런 건 좀 지역적이긴 한데 고생대의 표준 화석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삼엽충이라는 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석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주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추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림은 다양하지만 전형적인 고생대의 표준 화석들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B 고생대니까. C 중생대는 D 신생대보다 지속기간이 길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인데 역시 여기 좀 이쪽에 보면 상식이야. 상식. 선캄브리아대는 그렇다고 쳐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약 5억 4천만 년 전에서부터 한 2억 5천만 년 전까지. 쌤 지금 책에 나온 거랑 좀 다르게 그냥 좀 반올림해가지고 쓰고 있어.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해서 6,600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알고 계세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5번 아까 여기 문제 풀면서 얘기해버렸는데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까닭은 뭐 때문이라고요? 일단 첫 번째 개체의 수도 적었어. 생물의 수가 적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단단한 부분도 없었어.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지? 너무 오래됐어. 오래되었다. 이게 왜 화석이 존재하기 힘든 경우가 됩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수많은 지각 변동으로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것도 훼손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6번. 지층의 융기. 자, 이거 봐. 융기가 뭐라 그랬어요? 융기. 이거 지금 단어가 어려워. 융기라는 말과 반대말로 침강이라는 말이 있거든. 융기는 솟아올랐다는 뜻이야. 침강은 가라앉았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발견되는 수그리고 바다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이 산중턱에서 발견되면 지금은 산중턱이지만 과거에는 바닷속에 있었다. 즉 물 밖으로 솟아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고, 반면에 지금은 해저에 있는 지역인데 해저 밑에 밑바닥을 팠더니 어떻게 보니까는 산중턱에서 발견될 만한 생물의 화석이 나왔더라. 그럼 가라앉았던 뜻이야. 그래서 융기 침강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륙 분포도 알 수 있죠. 지금은 바다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이쪽과 이쪽에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옛날에 둘이 붙어 있었구나.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도 오래된 지층, 중간 지층, 최신 지층에서 생물들이 나오는 걸 순서대로 따지다 보면 점점 복잡한 모양으로 아가미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해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거의 지진 활동으로는 이거는 화석으로 알아내기 힘듭니다. 화석을 보고 지진 활동을 알아냅니까? 아니지. 지층에 나와 있는 퇴적물을 보고 지진이나 화산의 흔적은 알아낼 수는 있지만 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206쪽 하고 있습니다. 206쪽에 7번. 그림은 화석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A에다가 시상화석. 무슨 화석? 시상화석. 그 다음에 D에다가 표준화석이라고 써보세요. D에다가 표준화석.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는 생존 기간은 길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표준화석은 어때?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다. 이게 뭔 뜻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애들인데 특별한 지역에서만 살았다는 얘기야. 따뜻한 데만, 추운 데만, 습한 데만 이런 식으로. 반면에는 특정한 시대에만 살았는데 그 시대에는 지구 어디에나 살았어. 그래서 표준화석의 조건에 만족하는 게 D가 되겠고요. 시상화석 조건에 해당하는 게 A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 B하고 C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8번 지난번에 했고 9번도 지난번에 했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석은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다.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자, 남세균 생물학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남세균이라는 녀석 최초의 광합성 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 꼭 기억하시고요. 이 녀석이 광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해수의 산소가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들이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가서 대기중 산소로 포함되게 된 거란 말이야. 남세균 덕에 생물체들이 살게 된 거란 얘기지. 자, 정답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참고로 끝에가 아이트로 끝나면 광물이나 암석에 쓰는 표현이야.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축적돼가지고 암석화된 거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다음 보기의 생물들을 진화, 지구에 번성한 순서되니까 진화한 순서대로 해도 돼요.
일단 양서류는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고생대 말쯤입니다. 거기다 써 고생대 말. 양서류는 언제? 양서류 고생대 말. 파충류는 지금 전성기 얘기하는 거야. 전성기 중생대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포유류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지. 포유류는 전성기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전성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선캄브리아대 말. 지금으로부터 한 8억 년에서 7억 년 전쯤 됩니다. 고생대격이 바로 전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정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지질시대에 따른 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및 생물계 번성을 나타낸 것이다.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여기 지금 용어들이 막 써있는데, 조류식물이 뭐냐면 뿌리, 줄기, 잎이 없는 식물들 말하는 거야. 뭐 해조류 이런 거, 뭐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뭐 김쪼가리, 뭐 파래쪼가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육지에 정착해서 나름 뿌리, 줄기가 생긴 게 양치식물이고, 그 다음에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게 거치식물이고, 씨방에 둘러싸이는 게 속치식물이 되니까 식물계의 진화 과정은 요대로 읽으면 돼요. 동물계는 무척추동물이었다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하고 있죠. 파충류하고 포유류 사이에 조류도 껴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오케이. 거기 보면 평균 기온 보세요. 고생대 말에 훅 떨어진 부분 있죠. 그리고 거기 점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점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온이 현재라고 돼 있어. 현재, 그지? 얘보다 기온이 내려가 있어야, 기온선이 현재보다 내려가 있는 이 시기가 빙하기라고 보면 됩니다. 중생대에는 빙하기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신생대에 보면은 현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반복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디서 주워 읽은 책에 의하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기억 맞았고요. 중생대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난 건조하였다. 맞아요? 네. 지금 보니까 기후는 온난이고 밑에 평균 강수량은 건조 쪽에 속하잖아. 그죠? 니은 맞았고,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왠지 느낌이 딱딱 끊어지는 게 식물계보다는 동물계에서 좀 끊어지는 측면이 있나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동물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게 계속 누적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나오고. 근데 이제 번성한 시기가 티가 팍팍 나는 거는 주로 어떤 애들이야? 동물계가 됩니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13번.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여기도 이런 말 써야 돼. 현생 누대 동안에, 현생 누대라는 말 나와야 돼. 현생 누대라고 나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을 의미한다라는 게 전체로 깔린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 빼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 그림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시기가 있나? 이게 무조건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말, 중생대 초.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게 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요즘 지도와 제일 비슷한 거 뭐야? 요즘 지도와 제일 비슷한 거? 그나마 나 정도 되겠죠? 그죠? 가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그 다음에 다, 나 순서대로 고생대 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각 지질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거기서 골라보래요. 삼엽충 고생대고요. 암모나이트 중생대고 화폐석은 신생대지, 그지? 그 다음에 메머드 신생대, 공룡도 중생대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5번 어이가 없는 문제긴 한데 그림은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바라본 장면이다. 위에 장면에 나타난 과학적 오류 뭐야? 공룡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 뭐 그거 쓰면 되겠지? 공룡은 중생대 말에 멸종했고요. 그지? 인간은 언제 등장해서 한 100만 년 전쯤에 인간의 조상이 등장했다고 하니까 여기 딱 봐도 사람의 형태가 니네가 알다시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또는 뭐 호모 에렉투스처럼 생기진 않았지. 딱 봐도 호모 사피엔스니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게 오류다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16번, 17번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16번에서 지난번에 여기에 동그라미 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냐? 5개지, 그지? 5개 중에 세 번째 대멸종과 5번째 대멸종만 여러분들에게 알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16번 답은 디귿이었는데 17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멸종 후에 생물 과해 수는 점점 감소한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죠? 대멸종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리얼 맞는 말이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다? 신생대. 그러니까 지금이 무조건 다양성이 높은 시대야. 답은 리을입니다. 이제 1등급 도전 문제로 가보면 한 거 같은데? 안 했나? 안 했어. 다른 데서 했다. 209페이지의 1등급 도전 문제 1번을 보면 왼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층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화석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놓고 A, B, C, D, E, F 그 다음 오른쪽에는 화석 스몰 A, B, C, D, E 이렇게 나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층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최신 지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거기 문제 뭐라고 써있냐? 지층에 역전은 없었다라는 얘기는 뒤집히지 않았으니까 밑에 있는 지층이 올드 위에 있는 지층이 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화석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A는 요 D 시기에만 존재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돼요? D는 B 시기에 등장해서 여기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 선을 해석을 해보면 잘 봐. 스몰 A는 D 시기 초반에 등장해서 D 시기가 끝날 때 멸종했어. B는 스몰 B는 A 시기에 등장해서 C 시기 끝날 때 멸종했어. C는 D에 등장해서 E에 멸종했고 D는 B에 등장해서 F에 멸종했고 멸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E는 B하고 C 시기에만 번성을 했어. 지질시대를 두 개로 구분한다면 뭔가 끊어지는 곳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니까 C하고 D 사이에 뭔가 끊어지는 게 되게 많죠. 여기에서 D를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끊어집니다. 느낌이 그지? 그래서 기억 맞았고요. A에서 이 중에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거는 얘가 나왔으면 요 생물 화석이 나왔으면 무조건 어느 시대야 이런 거 알려주기 제일 좋은 건 D가 되겠지. 그지? 라지 D D는 틀렸고 그 다음에 표준 화석으로 좋은 거는 스몰 A라고 해줘야겠네. 화석이니까 지층 D를 알려주는 거니까 지층 A에서 F의 퇴적 시기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관계가 있다. C하고 D 사이에 뭐하고 뭐 사이에? C하고 D 사이에 지질시대가 끊어지는 측면이 있다면 여기 지층은 불연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들어봤을 법한 부정합이라고 하는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다. 정답은 기억이 되겠고 그 다음 2번 지질시대 동안 지구 대기 중에 산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된 게, 자 2번인데 오존층이 형성이 된 게 한 4억 년 전밖에 안 되지. 그 이후로 육지에 생물이 진출하게 됐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바닷속에만 생물이 있었단 말이야. 그나마도. 자, 아무튼 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였다. 오케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은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많았다. 왜? 가시기에는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없었을 때니까. 그지? 이게 맞았고요. 육상 생물은 나시기에 출현하였다. 오케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봐봐. 3번. 3번은 고생대에서 신생대까지 대륙빙하의 분포 범위라고 되어 있어. 무슨 범위? 대륙빙하의 분포 범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은 고생대 초반, 그 그림을 해석하는 거야. 고생대 초반에는 70도 놀스에도 빙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런데 고생대 중반, 고생대 중후반, 고생대 중반, 고생대 중후반 보니까 빙하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의 북위 30도 놀스까지 빙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까는 북이 여기 봐, 북극에서부터 70도까지는 최소한 70도 밑에는 빙하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빙하가 한 70도까지만 있었다고 치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시기는 30도 근처까지 빙하가 내려왔다는 얘기야. 추웠다는 얘기지. 그지? 그 얘기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쑥쑥 내려와 있는 시기가 저위도 30도 근처까지 많이 내려올수록 추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밑에 온난 한랭 그래프랑 연결지어도 보면 한랭일 때 그런 경향이 지금 눈에 보이죠? 그지? 평균 기온선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그래프가 더 저위도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네. 중간에 한번, 후반에 한번 있었다 보이고요. 중생대는 빙하의 분포 범위가 아예 이 그림상에 없죠. 다 있어봤자 70도 놀스 위쪽에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라고. 거기까지만 춥고 나머지 거의 다 안 추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빙하기가 없었다. 니은 맞았고, 신생대에는 중생대 후기보다 추웠어, 더웠어? 추웠겠지. 추우면 평균 해수면은 낮았을 거라고요.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빙하는 바닷물을 치질 않는 거야. 대륙으로 치는 거야. 따라서 대륙이 넓어졌으니까 바닷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꼴이 되는 거라고. 더워지면 해수면 상승, 추우면 해수면 하강. 알겠지? 정답 기억 니은이고요. 4번 고생대에서 신생대까지 해양생물 과해수 변화와 대륙이동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대로 써놓고 A, B 사이의 공고,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층 등의 고생대 생물이 대량 멸종했고요. B하고 C 사이에서 공룡 멸종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다 묶어서 아까 쌤 썼던 건데 이게 네, 현생무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동안에 대멸종은 총 5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게 고생대 말, 중생대 말이라서 가장 큰 건 2번이지만 대멸종은 5번 있었다고 해요. 넘어가시고, B 시대 말, 중생대 말 해양생물이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은, 우리 공룡 멸종한 주 원인이 뭐라고 배웠어? 어디서 들어본 거야. 배웠다기보단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뭘까요? 운석의 충돌, 소행성 충돌 막 이런 얘기 하잖아. 판게아 형성은 고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틀렸고요. 답은 디귿 리을인데, 비시대 동안에 대륙붕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대륙붕이 뭐냐면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예요. 그 전까지는 빙하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얕은 바다가 이게 있었어. 근데 중생대 더워가지고 빙하 녹음물이라든지
고산지대에 여러 얼음들이 사라져 버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겠지.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다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어떤 바다? 과거에는 대륙이었는데 그때는 물에 잠겨버린 바다니까 여기가 깊은 바다야, 얕은 바다야? 얕은 바다인 거지. 대륙이었던 애가 해수면 상승 물에 잠기면 거기가 바로 수심 막 1000m, 2000m의 바다가 되겠어? 얕은 바다가 되겠지. 그래서 얕은 바다의 면적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대륙붕은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를 나타냅니다. 이걸 맞고요. 지휘시대에 생물 과해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인간이 멸종만 안 시키면. 답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질시대를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지금 그 앞에 있던 지질시대에 암기할 내용들은 지금 당장 암기할 내용은 솔직히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대비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외우든가 아니면 그쪽에 흥미가 있으면 청소해 좀 알아놓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0쪽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어젠가 그젠가가 다윈이 죽은 지 몇 년이라고 하는데 다윈 생일이었대나? 어제 라디오에서 얼핏 들었어. 어젠가 그젠가. 응? 얼핏 들었는데 이 자연선택 생물의 진화, 이 진화라고 하면 진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건 아닐 거고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맨델이라는 그 유전 다 진화하면 다윈. 그래가지고 그 그림 유명하잖아. 얼굴은 다윈인데 몸은 침팬지 그려놓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얼굴은 찰스 다윈 얼굴인데 몸은 침팬지로 돼 있는. 인간이 뭐 침팬지로부터 진화했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뭐랄까 왜곡하기도 했다 보니까 진화 얘기 나오면 다윈 얘기가 꼭 딸려서 나오게 되는데 다윈하면 진화론이고. 다윈이 쓴 책 이름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종의기원. 들어봤어요? The Origin of Species. 스펠링을 모르겠다. 스피시즈. 잠깐만, 스피시즈 어떻게 쓰냐? P CIES인가? 아니야? 왜 스피시즈가 생각이 안 나지? 응? PH냐? 크게 대답해봐. 다시 S P 응? E C 여기 이자 빼먹었다고? 그치? 그러네. 하여튼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책이란 말이야. 안 쓰니까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스피시즈 스펠링을 틀리다니. 야, 이게 무슨 개방신이냐. 무서워? 자, 하여튼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으니까 서점 가서 꼭 사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재미는 더럽게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되게 유명한 그 남아메리카 서쪽 연안에서 한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 연구하고 거북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이구아나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같은 종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먹이에 따라서 서식지에서 생성된 환경에 따라서 얘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나중에는 교배가 안 될 정도의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같은 종이었는데 지금 서로 다른 종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도 얼마래더라? 100만 년 전에 갈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침팬지랑 우리랑 조상이 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진화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진화라는 말이 나오고 변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핵심 집기에 뭐가 나왔냐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란 말 써있어요. 그죠? 유전이 뭐야? 변이가 뭐야? 이런 얘기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돼. 유전은 뭐냐면 자손에게 뭔가를 남기는 걸 유전이라 그래. 그치? 예를 들어서 지우 뭘 곱슬이야 파마한 거야.
곱슬이야. 이런 것도 유전이잖아. 그지? 부모님 곱슬이시지. 아빠. 그지? 야, 아빠 곱슬이 아니면 이게 상황이 심각해진다. 하여튼 이런 게 유전이란 말이야. 부모님이 남겨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남길 유, 전달할 전. 그래서 유전이라고 한다. 변이는 뭐야? 변이는 형태가 변하는 거, 습성이 변하는 거, 피부가 까매지는 거, 피부가 하얘지는 거, 키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보면은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는 건 자연이라고 하는 미지의 존재가 특정한 생물을 선택했다.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 왜?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는 A보다 B가 유리한데 A는 이 변화된 환경에 잘 안 맞아떨어져. 그럼 시간 지나면 A는 없어지고 B만 나와. 자연이 B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이 선택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후손에게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걸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퇴화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멸종되는 거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균도 생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해버리면 환경에 적응한 애들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소멸될 거다. 이거는 세균도 마찬가지,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란 의미에서 써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고 밑에 진화와 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진화와 변이 비슷한 듯 다른 내용이야. 잘 봐봐. 진화는 생물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죽어. 오랫동안 여러 세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진정한 변화. 유전자에 깊이 새겨진 진정한 변화를 진화라고 부릅니다. 변이는 변하고 달라진 거야. 변하고 달라진 것. 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를 변이라고 합니다. 뭐 모양이 달라졌다든지 크기, 색깔, 모양 등이 다르는 거를 변이라고 하는데, 이 결론 내리면 이렇게 돼. 변이가 누적되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나중에 계속 피부를 태우는 거야. 새카매졌어. 내 자식도 나중에 새카매졌어. 피부를 태워서. 나중에 보면 새카만 애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진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한 거는 변이. 예를 들면 내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지호 잘 봐. 제 손가락에 만져봐. 굳은 살 있지? 그치? 여기 욕하는 거 아니야? 여기 굳은 살이 있거든. 가운데 손가락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거든. 이게 나 초등학교 3학년에서 생긴 이후로 안 없어져. 얼마나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에 굳은 살이 생겼어. 그럼 펜 이렇게 잡으니까 펜을 딱 펜 자리 안 없어져. 지금은 내가 니네처럼 열심히 공부하느냐? 아니잖아. 그지? 물론 선생님 또래 일반인보다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요새 주로 이렇게 하지 이거 잘 안 쓰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변이야. 형태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전이 될까? 선생님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거 굳은 살 달고 태어날까?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막 선생님 자식이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막 5세대, 6세대, 7세대 계속 거치는 동안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달고 태어난 애가 나올지도 몰라요. 뻥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변이라는 말 보면 거기 일단 진화부터 죽었고, 이 진화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 종이 다양해졌다. 스피시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드디어 단어가 떠오르긴 하네. 스피시즈. 이자 빼먹었지. 아무튼 스피시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종이라고 해석하거든. 종.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종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그걸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뭐 진화론에 의하면 약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우연히 등장한 뭐 여러 가지 박테리아 수준의 생물들이 점점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진화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유전과 변이와 개량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일단 이게 합쳐지기도 하고 변이 별표해놓고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 습성 등의 형질 차이 줄여봐. 형질이 그거야. 형질. 모양, 크기, 색깔. 이게 형질이야.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누구는 하얗고 누구는 까맣고 누구는 머리카락이 직모고 누구는 머리카락이 곱슬이고 누구는 귓불이 분리형이고 누구는 귓불이 부착형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다. 이거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며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자의 변이인데 선생님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다 이런 거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불러요. 여기 봐봐.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거기 봐. 훈련으로 팔 근육을 단련하여 팔이 굵어졌다. 그럼 나중에 태어날 때 애기가 팔 이렇게 돼서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다음에 거기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황동 목걸이를 걸고 생활해 목이 길어졌다. 이거 가끔씩 나오지. 여기 목에 링 달고 있는 목걸이 길어졌잖아. 그치? 쌤 좀 링을 좀 달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자식이 웃어? 쌤이 옛날에 본 기억에 의하면 미얀마 쪽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걔네들도 애기 태어나면 애기 목이 길어져 있어? 아니란 말이지. 태어나서 또 거기다 목에다 거는 거지. 응? 그런 거는 후천적인 변이. 그래가지고 이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이거는 유전자 때문에 생긴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그냥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환경. 이건 유전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카렌족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진짜 목이 길어졌어. 목이 긴 애가 태어난 거야. 일반인보다 목이 한 2배는 길어. 응? 그럼 뭐라 할까?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변이? 돌연변이. 밑에 나오죠? 유전적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에도 지금 부모님하고 되게 많이 닮은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닮은 게 그냥 적절한 친구도 있을 거고 부모님하고는 딴판이 애들도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거를 유전자로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외부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냥 속에 갖고만 있는 유전자도 있어요. 갖고만 있는 유전자.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이 곱슬인 유전자와 머리카락이 진모인 유전자가 있는데 하필 곱슬인 유전자가 내가 알기로 곱슬이 더 무성이거든. 유전적으로 파워가 세거든. 응? 곱슬이 드러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호가 머리가 곱슬이란 말이야. 근데 와이프가 곱슬이야. 결혼했어. 근데 머리가 진모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유전자 검사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호가 곱슬이긴 한데 직모 유전자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거. 이걸 때 유전 형질이 외부로 발현되었다. 이런 말 쓰는데 외부로 발현된 게 그거였을 뿐이지 직모 유전자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잡종이라고. 잡종. 어? 좀 말이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나는 오로지 곱슬 유전자만 갖고 있어. 순종. 나는 오로지 직모 유전자만 갖고 있어. 순종. 곱슬 유전자와 직모 유전자 다 갖고 있어. 잡종. 요새 어감이 안 좋아서 그 호모 이것도 많이 좀 애매해. 호모라는 말과 헤테로라는 말 쓰기도 해. 이거는 순종, 이건 잡종이라는 뜻인데 또 이런 것도 순종이 또 어감이 안 좋죠? 또 유전자가 호모야. 옛날에는 좀 그 약간 성적으로 좀 애매한 사람들 보고 이런 말 썼단 말이야. 들어봤어? 옛날에는
에이다이 이거 옛날에 막 비속어로 쓰던 말이야. 에이다이 호모 새끼야. 뭐냐면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그런 애들 보고 이 호모 새끼야 막 이런 말 썼거든. 응? 원래 되게 잘못된 표현인데 그냥 의뢰 그런 말 썼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좀 애매해. 순종 이 말은 헤테로. 근데 이거 또 한글로 하면 또 애매해. 잡종 이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자 아무튼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안 드러나던 게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유전을 연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하고 되게 많이 닮은 친구도 있을 거고 부모님하고 많이 안 닮은 친구도 있을 거야. 그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여러 유전자들의 확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형성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닮은 점이 많을 수도 있고 닮은 점이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유전자를 파악을 해보면 거의 부모님의 유전자가 넘어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볼게요. 돌연변이하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형질의 생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돌연변이 볼까요?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 주로 변화가 생기는 게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외부 환경 변화야. 갑자기 추워졌다. 갑자기 더워졌다. 태양 활동이 세져가지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이 강해졌다.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X선에 많이 노출되었다. 등등등의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돌연변이라고 하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생기는 거 보여준 거 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 중에 혈액형 판단하는 거 좀 많이 알고 있지 그지? 뭐 예를 들어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면 AB형도 나올 수 있고 A형도 되고 B형도 되고 O형도 되고 다 된다. 뭐 A형인 부모와 O형인 부모 사이에서는 B형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알고 있지 그지? 근데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대. 부모의 혈액형으로 보면은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인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뉴스에도 가끔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빠는 A형이고 엄마는 O형인데 애가 B형인 거야. 그래가지고 친자 확인 소송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친자 확인했더니 99.99% 친자라고 나온 거지. 어이가 없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혈액형 정보에 의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뭐 10만 명당 한 명꼴로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긴대. 응?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보면 돌연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응? 자 거기 보세요.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에서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이유는 몰라. 그게 돌연변이야. 모르니까 돌연변이지. 그 다음에 부모에게 없던 게 나타났다. 이런 건 뭐냐면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던 외부로 드러나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 거기 줄거봐. 유성생식, 수정,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것 때문에 일단 유성생식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유성생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암수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암수의 뭐의 결합에 의해서?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 암컷의 생식세포를 우리 보통 난자라고 얘기하고요. 수컷의 생식세포를 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은 난세포라고 하고 정자 역할을 하는 거는 꽃가루. 옛날에는 꽃화자에 가루 분자 써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응? 이것들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조합에 해당하는 애가 나오고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조합이 나오게 된다고. 그죠?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난세포와 꽃가루가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봐. 흰색 털을 가진 개와 갈색 털을 가진 개가 교배해서 얼룩무늬 털을 가진 강아지를 낳았다. 이거는 이제 흰색 털과 갈색 털 중에서 어떤 게 유전적으로 더 파워가 세냐 약하냐 그런 게 없을 때는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응?
뭐랬더라? 검은색 강아지랑 흰색 강아지 교배했더니 갈색 강아지가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처럼 얼룩무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결국 이렇게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한 거 아니면 돌연변이 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강의 3번에 아까 선생님 말한 다윈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로 비글호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관찰해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고, 이 책에서 다윈은 자연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진화론을 발표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걸 보도록 하자고요. 이런 말 되게 웃기긴 한데, 재진? 너 어렸을 때 2살, 3살 때 사진 있어? 이뻐 안 이뻐? 내가 보기엔 되게 이뻤을 것 같아. 지금은 거기까지. 자, 도규 어렸을 때 사진 있지? 이뻐 안 이뻐? 내가 보기엔 너 어른들이 막 귀여워서 볼 막 잡고 땡기고 난리 났었을 것 같아. 기억 안 나지, 그지? 그때, 그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수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 응? 아니, 아니었어? 영 아니었어. 그 정도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요새 애들, 애기 때 막 3살, 4살 때 보잖아?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애들 보잖아? 안 이쁜 애들이 없어. 진짜 다 이뻐, 다. 문제 크면서 점점 이제 망가지는 애들도 생기지만, 그지? 찔리지. 그지? 근데, 니네가 생각하면 이해가 갈 텐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니,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에는 있잖아. 아니면 내가 한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가끔씩 유치원 애들 보면,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애기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못생겼다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없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 길 가다가 한 유치원생 애들 10명을 봤잖아? 그럼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이쁘고 5명은 진짜 안 이뻤어. 아니 어떻게 5살이 저 비주얼을 가질 수가 있지?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응?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상관없어. 자, 아무튼 그런데 요새는 10명 보면 9명이 다 이뻐. 9명이 진짜. 야, 그 중에 진짜 10명 중에 9명이 이쁜데 그 9명 중에서 5명은 얘네는 아역 탤런트 시켜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뻐. 내가 보기 그랬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이제 아니 뭐 말하면 말할수록 구성성이 빠지니까. 근데 이 지경이 됐단 말이야 지금. 그지? 내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요새 애들 보면 안 이쁜 애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쁜 사람들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시집장가를 가거든.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야. 자연 선택도 그거랑 좀 비슷해. 뭔가 좀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연 선택설,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줄거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어까지 줄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아 있다라는 뜻이야. 그 자연 선택 과정이 여기 써 있는데 과잉 생산이라는 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라는 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존 경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어.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자연 선택. 이게 계속되면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다윈의 내용인데 잘 봐봐. 자손을 많이 낳는단 말이야. 그럼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다양하겠지? 변이. 자연계에 살아남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단 말이지. 인간은 이게 해당이 안 돼. 인간이 과잉 생산하진 않잖아요. 이 중에 자기네 집에 한 10형제 이상 되다 손들어봐. 없잖아. 선생님 때만 해도 한 집에 애가 셋, 넷 있는 집이 뭐 그냥 한 집 걸로 하나씩이었어. 승도 여동생 셋이거든. 선생님 친구는 참고로 아직도 장가 안 가는데 아들, 딸,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아들의 막내거든. 하필 이거에 쓴 친구가. 걔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 할머님이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셨어. 참고로 아직도 살아 계셔.
한 셋, 넷 되셨는데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가신 거야 막내를. 그런 게 과잉 생산이라고. 걔네 제일 큰 형이랑 우리 아버지랑 한 살 차이 나거든. 어? 심각하지. 아들, 딸,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아들. 자, 그런 게 과잉 생산인데 인간은 과잉 생산 잘 안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동물에 비유하는 거야. 어? 과잉 생산. 뭐 예를 들어 돼지가 새끼를 20마리 낳았다. 그럼 그 20마리 중에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있단 말이지. 그 중에 생존 경쟁을 필요해. 환경을 두고 아니면 뭘 들어 이 여기서 환경이라는 건 뭐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습할 수도 있고 건조할 수도 있고 먹이가 많은 환경일 수도 있고 먹이가 적은 환경일 수도 있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거를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애가 나타날 거라고. 아니면 멸종되는 거고. 그치?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더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예전보다 더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태어난 돼지들 중에 더위에 강한 애들만 살아남고 더위에 약한 애들은 다 어떻게? 자손을 남기지를 못하던가 그러니까 나중에 시집장가를 못 가던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생존 경쟁에서 진 거야. 살아남은 놈, 적응한 놈만 생존한다는 뜻이야. 응? 적응한 놈만 생존한다. 그러면은 자연이라는 녀석이 그 적응한 놈을 선택했다라고 보고 나중에는 더위에 강한 돼지들만 살아남는 거야. 반대로 추워졌어. 그랬더니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애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추위에 견디는 데만 살아남아.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 추운 동네에서는 추위에 강한 돼지들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운 환경에 사는 돼지랑 추운 환경에 사는 돼지랑 서로 교배가 안 되면 이거를 종의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오른쪽 페이지에 기린 얘기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자 볼게요. 과잉 생산 생물은 먹이나 생활 공간 등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근데 물고기 알 낳는 거 보면 장난 아니지. 그치?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막 알이는 아니지만 알을 그렇게 낳잖아. 그치? 근데 알다시피 물고기 알 수만 개의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성체가 되는 거는 한 10마리, 2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이렇게 과잉 생산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태나 습성이나 기능 등의 형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런 개체들 사이에서는 먹이를 두고 서식지를 두고 배우자를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면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진화에 관한 과설 중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연 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쌤 믿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기린이 진화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별로 믿지는 않지만 보통 이걸 설명 많이 합니다. 보세요. 과거의 기린의 조상은 목이 긴 애도 있었고 목이 짧은 애도 있었대. 과잉 생산된 자손들 중에서 다양한 변이가 있었던 거야. 응? 그런데 기린은 다양했단 말이야.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서 먹는데 분리해서 대부분 죽었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대. 그지? 이 말이 웃기는 게 아니 꼭 위에 있는 풀을 먹어야 돼? 밑에도 풀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남은 기린들은 다 목이 긴 기린들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자손들도 목이 긴 애들만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기린의 목이 다 길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 선택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걸로 그냥 설명이 다 되느냐? 한계점 나왔지.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왜 목이 얘는 길고 얘는 짧아? 이거를 설명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는 얘가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윈이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유전자의 역할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래 유전자가 남아서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목이 짧은 길이는 자기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 못하니까 결국에는 목이 짧은 길이는 멸종되었고 목이 긴 길이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자연선택설로 설명되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자, 이런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이거는 과학만 말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과학에서는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라고 나왔고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생물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어젠가 그젠가 쌤이 들었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하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기 전까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거의 없었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야.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야. 왜 걔는 저렇게 생겼어? 쟤는 왜 아가미가 있어? 쟤는 왜 폐로 호흡해? 쟤는 왜 피부 호흡해? 쟤는 왜 꼬리가 없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했었대 그냥. 생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윈 이후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내가 본 게 뭐였더라? 들은 게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지? 토요일이지. 토요일은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말에 KBS 1라디오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무슨 책 소개였다. 책 소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인가? 뭐 그런 무슨 책 소개하다가 책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책 소개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 당시 치고는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로 뛰어난 과학자들이었다. 막 얘기하면서 뭐 우장춘 박사 얘기도 나오고 들어봤지 우장춘. 씨 없는 수박 그지? 그거 아니래요.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나와서 어제도 그 다윈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나중에 그 책 사면 한번 읽어보고 얘기 다시 해줄게. 자, 이 진화론,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중에서 사회,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좀 어렵지? 어차피 경쟁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없어지는 거다. 응? 자본주의는 솔직히 좀 무섭잖아. 돈 있으면, 돈 없으면. 그지? 또 하나, 사회 진화론이 발달하여 이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야. 인간도 유전적으로 우등한 인간이 있고 열등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열등한 인간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 논리로 게르만족이 유태인을 학살했었지.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려. 유태인 저것들은 맨날 세균만 퍼뜨리고 지들끼리 이상한 짓거리 해대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세상에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유태인 진짜 잡아다가 막 집단 학살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막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원래 우등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걸 인종주의라고 그래. 참고로 인종주의를 인간도 개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이 프란시스 갈턴이라는 유전학자인데 그 사람이 다윈 사촌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사회학 쪽에 접목시킨 갈턴이라는 그 인종주의 학자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안 좋게 받아들여서 정치에 이용해본 게 히틀러거든. 응? 너무 많이 갔다. 갑자기 다윈 하다가 히틀러까지 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내용까지야.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돼 있지. 오른쪽에 제국주의 써 있잖아. 특정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이나 정책.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도 우리나라 보고 조센징이라 그래가지고 조센징 막 이러면서 더러운 조센징 막 이러고 하고 그러다 총 맞고 칼 맞고 유진 초이한테 총 맞고 그지? 뭔지 알잖아 대충. 모르는 사람은 미스터 션샤인 발음 힘들어.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진화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많이 나오더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다양한 이론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지금 소개를 해 준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개념 속성 한번 볼까요? 다음은 진화와 변이에 대한 설명이다.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이다. 진화. 진화는 이제 나중에 유전적으로도 안정화된 거야. 응? 확실히 변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진화는 진정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를 진화라고 하는 거고, 외모만 변해버린 거는 그거는 그냥 변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부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구분한다 그랬고, 유전적 변이는 돌연 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나는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엄마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아빠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됐어. 그거 뭐 때문이야?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때문인 거야. 2번 자연선택설에 대한 설명으로 OX. 개체들 사이에는 먹이, 서식지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오케이.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만큼 자손을 낳는다. 맞아요? X. 더 많이 낳지? 그걸 과잉생산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있어서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오케이.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과잉생산과 변이, 그 다음 순서 바뀌었어.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적응한 놈들만 살아남아. 이걸 쌤이 적자생존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자연 선택되면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OX, OX가 순서대로 되겠네요. 3번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괜히 저 못사는 사람들 챙기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지 뭐. 철학, 경제학 등의 인문 사회학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고,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 등의 관련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윈의 연구 얘기를 좀 더 하고, 이런 비슷한 자연선택의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212쪽 하겠습니다.